앉아 눈 뜨는 아침. 이경자. 두 번째 이야기. 늦봄. 태경은 수정과 약속을 했다. 수정은 우체국 맞은편의 자매 식당에서 기회를 하는데 와서 새목 든 자기 밥을 먹자는 것이었다. 태경은 시계를 보았다. 10시 5분이었다. 그는 오늘 외출할 생각이 아니었다. 수정을 집으로 불러 여수에서 일어난 일을 의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여수에서 돌아온 즉시 며칠을 내리 알아 누웠다. 몸살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춥고 기운이 없었다. 밥도 먹히지 않았고 깊은 잠도 들지 못했다. 전 씨는 딸이 아무래도 이상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태경은 고단해서 그런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전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김서방은 별일 없느냐고 여러 번이나 이참 저참 짬보아 떠보았으나 태경은 그때마다 회사 일이 무척 바쁘더라고만 말하고 지나쳤다. 태경은 부시시 뜬 머리를 틀어올려 핀으로 고정시켰다가 다시 풀어헤치기를 몇 번이나 했다. 풀어헤치면 청승맞아 보이고 틀어올리면 너무 늙어 보였다. 귀찮아서 머리에 물을 대지 않으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머리를 감았다. 시들었던 퍼머 기운이 살아나서 인상에 생기를 주는 것 같았다. 눈두덩엔 넓게 갈색을 칠하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보이게 선을 그었다. 어색했다. 몇 번 지웠다 다시 그렸으나 결국엔 예전처럼 한둥만둥 살짝 아이섀도만 칠하고 그만두었다. 입술도 슬쩍 문질렀다. 화장을 잘해야겠어. 눈이 중요해. 태경은 손가락으로 머릿속을 털어 말리며 생각했다. 제대로 되지 않은 화장이라도 화장에 몰두할 땐 아무것도 몰라서 좋았다. 머리 손질을 하고 입술칠을 하고 나니까 기분도 상큼해졌다. 태경은 옷장에서 입고 나갈 옷을 골랐다. 세일할 때마다 한두 벌씩 사들인 옷이지만 선뜻 마음에 내키는 게 없었다. 원피스는 아랫배가 너무 튀어나와 보였다.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국민학교 선생님 같아서 싫었다. 결국 치마와 블라우스에 재킷을 걸쳐 중년의 몸매를 감추었다. 어디 갈래? 우울한 목소리로 전 씨가 물었다. 수정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저녁장 봐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차리니 아직도 한창 나이다. 전 씨가 말했다. 44살의 딸이 화창하게 웃는다고 하는데 웃음 속에 그늘이 주름살처럼 밀렸다. 어머니 한창 나이가 뭐예요? 태경은 신을 신다 말고 전 씨에게 물었다. 그게 궁금하니? 전 씨는 궁금증 많은 어린 딸에게 말하듯 물었다. 난 그런 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태경이 씩 웃었다. 그리고 신발을 마저 신었다. 다녀올게요. 맛있는 거 다 찾아 드세요. 알았다. 늦지 말고. 전 씨는 예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입 밖에 내기가 겁났다. 제 새끼 예쁘지 않은 어미가 없다는 심정과는 달랐다. 그는 현관 밖까지 나가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누렇게 뜬 얼굴로 싸고 누운 것보다 1000번, 10,000번 보기 좋았다. 비엇 바른 쪽 목련은 그의 꽃망울을 터뜨렸고 비에 씻긴 거리와 집은 해맑아 보였다. 태경은 햇살에 머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으나 이내 진정이 되었다. 자매 식당은 지하에 있었다. 거침없이 얘기하고 웃는 소리가 무더기로 문을 밀고 계단까지 터져나왔다. 태경은 마치 빨려들 듯 그 속으로 들어갔다. 한때 지겹기만 해서 물들까 겁내하던 아줌마들의 수다 속으로. 수정이 먼저 태경을 알아보았다.
좀 빠졌나? 수정은 태경을 살펴보며 말했다. 야위었니? 그렇게 보여? 태경은 가볍게 물었다. 그래, 좀 그래. 여수는 잘 다녀왔고? 글쎄. 태경은 심드렁하니 대답하고 수정의 맞은편에 앉았다. 몸이야 개운하게 풀었겠지? 수정은 얼굴을 바짝 태경에게 대고서 은큼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간 태경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뭐 먹을래? 수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기색이었다. 태경은 돌솥밥을 시켰고 수정은 밥이 나오는 사이에 객꾼들과 제비 뽑기를 하고 갯돈도 챙겼다. 저 여자 머리 괜찮다. 수정이 밥을 먹으러 자리에 와 앉자마자 태경이 말했다. 빨간 재킷? 아니, 그 옆에 회색 투피스인가. 그래, 자연스럽네. 좋아 보이니? 너도 그렇게 하려무나 어울릴 거야. 나 같은 아줌마가 이건 허구한 날. 그러지 말랬지. 자기를 낮춰봤자 바보 되는 건 너 자신이라고. 얼굴 보니까 여수도 잡친 것 같다, 야. 수정은 미끼를 던지듯 태경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남잔 지저분한 동물 같아. 태경이 불쑥 뱉었다. 여자 생겼니? 몰라. 말해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속으로 골병 들면 암으로 죽어요. 직사하게 고생하다가 알겠니? 자궁암으로만 안 죽어도 좋겠네. 말하는 꼬라지도. 태경과 수정은 1시 30분쯤 자매식당에서 나왔다. 그들은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다. 무슨 일 있었니? 수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경은 고개를 떨구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수정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친구의 가슴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싸웠어. 이윽고 태경이 어둡고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구나. 수정은 이미 알고 있었긴 한 듯 나중에 중얼거렸다. 마치 예정되어 있던 일을 확인이라도 한 듯이. 남자라는 게 그렇지. 한 지붕 밑에서 밤마다 살대고 살아도 어느 사이에 외도를 하는데 수백 리 떨어진 곳에 혼자 있으니. 수정은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태경을 건너다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떤 여자야? 같은 회사 여직원은 아니디? 수정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다방 레지일 거야. 다방 레지야? 아이, 그런 건 괜찮다, 야. 다방 레지라는 게 일종의 상품인데 하루 사는 건 괜찮지 않니? 개코 푼다고 그러지 않니? 남자들 말로 말이야. 내가 보기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살 만큼 산 조광지처가 그런 건 이해해야 된다, 너. 안 그래? 수정이 수다스럽게 말했다. 태경은 얼굴을 들고 수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수정의 말은 듣기엔 그럴듯도 하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의 해설 같아서 가슴에 닿지를 않았다. 다방 레지가 왜 하찮아야 하는지, 그리고 모처럼 내려온 아내를 방에 두고 그 여자를 뜨겁고 애틋하게 배웅하던 장면을 그저 개꼬풀이라고 봐야 하는지 태경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런 기분을 수정에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남자들 말이야. 접객업소 여자들을 심심풀이로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아내는 그저 병이나 안옮기만 바랄 수밖에 없어. 안 그래? 수정의 자신의 참말에 태경은 쓰게 웃었다. 자긴 잤냐? 수정이 짓궂게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겨우 이제야 물었다. 부부라는 건 아주 묘해서 티격티격 다투다가도 한바탕 뒤섞여 땀을 흘리고 나면 가시돋친 심정도 비단결같이 된다는 게 그의 평소 생각이었다. 한번 했니? 수정은 벙어리 신용만 하고 있는 태경이 답답해서 다시 물었다. 따로 잤어. 태경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정이 때릴 것처럼 팔 하나를 축혀들었다.
그래도 태경은 수정을 생각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수정은 그런 낯선 얼굴을 뒤늦게 알아보았다. 난, 어디 가고 싶다. 갑작스럽게 태경이 말했다. 너 같은 앤 갈 데도 없다. 그런 아줌마 행색으로 갈 데라곤 시장밖에 더 있냐? 멸치 사러 중부시장 갈래? 인삼 사러 경동시장 갈래? 아니면 생선 사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갈래? 한 군데 또 있지. 마장동 고기시장. 태경은 수정의 넉살이 우스웠다. 차라리 우스운 게 좋았다. 수정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어디 가고 싶니? 수정이 짐짓 진지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그렇다니까. 태경은 숨도 안 쉬고 대답했다. 수정은 태경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홧김에 그렇지, 홧김에. 서방질 하겠다는데요, 뭐. 수정이 중얼거렸다. 태경은 수정의 그런 표현이 마땅치 않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정은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한 채 숱된 태경을 어떻게 다뤄줘야 할까 궁리했다. 난 이 머리,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태경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별 특징 없이 목에 닿는 퍼머머리였다. 그래, 그거다. 우선 미장원에 가서 머리 모양을 바꾸자. 좋은 생각이야. 기분이 달라질 테니깐. 잠깐 기다려. 난 우리 아줌마한테 저녁 반찬 좀 시키고 올게. 수정은 10원짜리 동전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머리 제대로 하려면 시내로 나가야 해. 이 머리 만지는 것도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전문가다운 안목이 있어야지. 왜 여성지에 나오는 헤어 디자이너들 있지? 거기 가서 얼굴형에 맞게 해달라고 맡기는 거야. 우아하게 아니면 젊고 발랄하게 주문만 하면 된단다. 전화를 걸고 온 수정이 말했다. 비쌀 거 아니니. 야, 비싸봤자 너희 남편이 다방 레지한테 주는 팁만 하겠니? 그럼 너 동네에서 할래? 지금 같은 그 모양으로? 시내로 가자. 진짜 그래야지. 수정은 앞장서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몇 살이니? 곧 50 되는 거 몰라? 머리 좀 제대로 했다고 이혼당하지 않아. 택시를 타자마자 수정이 다시 태경을 세뇌시키기 시작했다. 얘 누가 이혼당하니? 난 그렇게는 안 산다. 태경은 지나치게 펄쩍 뛰었다. 아저씨, 차 잘 빠지는 쪽으로 가세요. 우리 롯데 쪽에서 내려도 되고요. 충무로나 퇴계로 쪽도 괜찮아요. 수정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길이 막히기 때문에 주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기사 들으라고 말했다. 그래, 너 그 여잔 봤어? 레지 말이야.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보나마나 일회용일 거야. 그누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신데. 수정은 오로지 태경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태경은 수정의 그런 마음을 읽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진 않았다. 만약 다방 레지가 일회용이었다면 찬수는 그 여자를 따라 나가선 안 될 것이었다. 그렇게 애틋한 배웅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태경은 수정에게 그런 얘기까지는 차마 해줄 수가 없었다. 그건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일 테니까. 침뱉어 마땅한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걸 까발리기가 죽도록 싫어서 남편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친구가 알면 너무 처참해지니까. 그래서 태경은 다만 우울한 낯빛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도 비행기에서 친절한 남자를 만났단다. 태경은 전혀 준비도 없이 불쑥 말했다. 뭐라고 그랬니? 난 잘 못 들었다 얘. 수정이 물었다. 그러나 택시가 미도파 앞에 닿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명동 지하도에서 태경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태경은 비행기에서 만난 어떤 남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설명했다. 노총각인 게 틀림없는 남자가 자기에게 끝없이 친절을 베풀었으며 방향이 다른데도 합승까지 했다. 태경은 거의 1시간 반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자신의 경험들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만 3, 4분 동안 얘기했다.
괜찮다. 그거 정말이니? 정말이라니깐. 너 그날 무슨 옷 입고 갔니? 다이아 끼고 갔었니? 아니. 그런데 너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단 말이지? 그렇다니깐. 확실히 제비는 아니고? 제비냐, 건축가라는데. 건축가? 그게 뭐야? 건축가도 몰라? 집 짓는 사람. 아니, 설계하는 사람인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해? 명함도 받았어. 어디 보자. 그래, 볼래? 태경은 걷다 말고 손가방을 열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방을 바꿔 들고 나온 걸 깨닫고 크게 실망했다. 실망이 크기는 수정도 마찬가지였다. 총각이라고? 그래, 총각 같아. 잘생겼어? 글쎄, 난 똑바로는 못 봤는데. 아니, 잘 봤지. 어디서, 처음에 비행기로 올라왔을 때 꼭 어디서 본 듯 하더라고. 어디서 보았을 리가 없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아리송하네. 태경은 말하고 나서 애매하게 웃었다. 자신의 말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였다. 이야, 여행을 다니면 그런 일도 생기는구나. 영화 좀 봐라. 처음에 눈이 맞는 장소가 다 어디디? 안 그렇니? 수정은 태경을 툭툭 치며 말했다. 태경은 눈을 흘겼다. 수정의 눈이 맞았다는 표현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천박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수정은 호기심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얘는 참 비약도 심하다. 만나긴 뭘 만나니. 태경은 딱하다는 투로 말했다. 덩치는 큰데 여자 역할을 한다고 소문난 동성연애자 남자 미용사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여자 미용사도 있었지만 수정은 태경에게 이름 있는 전문가에게 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순서가 돌아오자면 1시간 반은 기다려야 했다. 놀랍다. 너같이 영락 없는 아줌마한테. 수정은 머리 모양 전문 잡지를 뒤적이다가 말고 태경을 쳐다보며 또다시 킬킬거렸다. 아까는 태경의 반응이 너무도 거칠어서 호기심이 중절된 상태였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우 아버진 언제 올라오신대? 만화님 심기도 풀어드릴 겸 해서. 다음에 일이라고. 마냥 한가하지. 태경은 약이 올라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태경이 자리가 와서 거울 앞에 앉았을 때 수정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 사람을 확 좀 바꿔주세요. 아줌마가 아니라 왜 우아한 여성 있잖아요.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미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경의 머리끝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재보았다. 근우야, 난 옷 구경 좀 하다 올게. 수정은 태경의 머리가 잘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태경은 은근히 겁이 났다. 머리 모양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비싼 머리 손질이 상쾌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수정이 돌아오고 머리 손질이 끝났을 때 태경은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몰라보겠다.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거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젊음도 젊었을 때 가꿔야 한다. 알겠느냐? 수정은 개그맨의 말투까지 흉내내며 태경을 죽여 세웠다. 태경은 결혼식 날 이후 처음으로 아깝지 않은 팁을 주고 미장원을 나왔다. 거리엔 저녁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명동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요새 애들은 어쩌면 저렇게 다들 이쁘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태경은 정말 놀라웠다. 집안과 동네에만 있다가 특별한 볼일 없이 저녁에 명동거리를 휩쓸린 기분은 야릇했다. 넌 옷도 바꿔야 해. 수정이 말했다. 그렇지? 태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이내 자신의 비밀 통장 잔액을 떠올리고 서너 달 후에 만기가 되는 1,000만 원짜리 적금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옷까지 사고 싶진 않았다. 두 사람은 그들 나이의 그늘에서 어느 사이인가 슬그머니 자라나기 시작하는 야릇한 흥분을 느끼며 길가의 경양식집으로 들어갔다. 어머, 이 노래! 경양식집 입구에서 태경이 앞선 수정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야. 태경이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벽 쪽에 아늑한 자리를 잡았다. 제목이 뭐였더라? 정말 늙었나 봐. 저걸 배우느라고 어제 같은데. 태경은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하염없이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문학소녀 시절 감상에 젖어 시를 짓고 편지를 쓰고 유행가를 배우고 명동성당 동굴의 성모상 앞에서 공허한 소망을 기도하곤 했던 때가 이젠 오직 추억으로만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내가 정말 그런 시절을 살았었나? 이미 지나간 세월인가? 이제 나는 다시는 그때를 살아볼 수 없단 말인가? 태경은 너무도 오랜만에 세월의 존재와 맞닥뜨렸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만으로는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깨달았다. 나에게도 아름답고 좋은 시절이 있었던가. 태경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도대체 44년을 어떻게 살아왔지? 어디서 무얼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맥주 한 잔 마셔라. 괜찮겠지? 태경이 너무 멀리 떨어진 추억에 빠져들고 있는 사이에 수정은 식사와 술을 주문해 두었다. 태경은 기운이 빠진 손으로 아무런 힘도 없이 거품이 있는 잔을 잡았다. 러브미 텐더야. 그 쉬운 걸. 갑자기 태경이 소리쳤다. 얘는 머리 좀 바꿨다고 아주 정신까지 돌았구나. 넌 좋아하지 않았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잖니. 얼마나 감미롭니? 난 그렇게 감미로운 게 언제나 그렇게 좋단다. 태경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서툴게 보이는 건배를 했다. 태경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반잔도 마시지 않은 수정이 놀란 얼굴이 되었다. 하기야 늦게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겠니? 얼굴 뻘겋다고 누가 뭐라겠니? 넌야 세상 편하다 야. 남편 없는 것도 잠깐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으니? 그렇지? 수정은 태경을 구경하는 게 즐거웠다. 태경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두 잔째의 맥주도 비웠다. 이야, 겁난다. 수정이 중얼거렸다. 괜찮아. 내 나이가 몇이라고. 허튼 실수야 하겠니? 태경은 이미 기운을 잃은 석양처럼 말했다. 지금처럼 집 밖에 나와서 자식과 남편 그리고 집안 살림을 깡그리 잊은 적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런 상태가 태경에겐 전혀 낯설지 않았다. 문득 수정이 눈을 빛내며 태경을 쳐다보았다. 그 남자 이름이 뭐니? 수정이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의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가 뭐야? 저런 내숭? 수정이 소리쳤다. 태경은 수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비행기에서 만났다는 총각. 수정이 역정을 섞어 소리쳤다. 이름이 뭐냐고? 그러나 태경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수정의 역정이 차라리 우스워졌다. 이름이 뭐더라? 태경이 중얼거렸다. 수정은 눈을 흘기며 밥 삼아 안주 삼아 시킨 돈가스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다 식었잖아. 그가 투덜거렸다. 무슨 호자가 들어갔었는데 준호던가? 아니, 호정? 호철? 정호? 어쩌면 내가 명함을 받고 혹시 그래 택시 바닥에 그냥 버린 게 아닌가 모르겠어. 태경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버린 메모 쪽지를 찾는 사람처럼 희미한 기억을 들추었지만 제대로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난 또 뭐 대단한 거나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럼 그렇지 무슨 대수가 생겼겠니? 부엌 냄새 확 풍기는 아줌마한테. 수정이 빈정거렸다. 태경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엌 냄새라는 말이 그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덮어씌웠다. 좀 먹어봐라. 맛은 없지만 아깝잖니. 수정은 태경의 기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서 돈가스 안주 접시를 가리키며 한가한 말을 했다. 이때 태경이 느닷없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얘 또... 맥없이 태경을 바라보던 수정이 놀라서 더듬거렸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며 그들을 흘깃거렸다. 내가 혹시 기분 상하게 했니? 당황한 수정이 엷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여전히 눈을 아래로 내렸던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치 산채로 표본되어 그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왜 그래? 난 그냥 너랑 있는 게 편하고 즐거운 마음뿐이라서. 수정은 태경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인간이 나를 때렸거든. 태경이 더듬거리더니 나를 때렸거든 해서 어깨를 들먹이며 마침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비로소 수정은 모든 것을 훤하게 이해할 것 같았다. 때리기까지 하다니 나쁜 놈. 아내가 불원천리 찾아갈 때 그 심정을 제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이라도 여겼다면 그럴 수가 없어, 개새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정은 울고 있는 태경을 달래며 남자들은 다 짐승이라고 혼자 욕하다가 태경에게 말했다. 어떤 지식인 남자는 아내에게 치욕감을 높여주고 싶어서 때릴 때는 꼭 발가벗겨놓고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다는 얘기도 했다. 또 어떤 남자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동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내를 학대하기도 한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태경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정리했다. 그는 콧물도 훔쳐낸 다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괜찮니? 모처럼 개인 날씨 같아서 태경에게 수정이 물었다. 그냥 좋아. 태경은 다소 쑥스럽고 겸연쩍었다. 그는 손수건을 끝없이 접었다 펴기를 계속했다. 술을 더 하시겠습니까? 네, 한 병만 더 주세요. 팝콘도 맛있네요. 더 주실 수 있어요? 태경은 수건을 한쪽으로 펴면서 수정과 종업원이 나누는 얘기 소리를 아득하게 들었다. 한 잔 더 할래? 얼굴이 말짱하다 얘. 수정이 말하며 반응도 보지 않고 태경의 잔에 술을 따르었다. 태경은 갈증난 듯 한 모금에 잔을 비웠다. 네가 확실히 속이 허하긴 허한 모양이구나. 수정이 중얼거렸다. 속이 허하다고? 태경은 말을 따라 읽는 학생처럼 되받아 중얼거렸다. 어떻게 때리디? 뺨을 때렸는데 코피를 많이 흘렸어. 그런데 이번엔 이상해. 맞은 것이 분한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 인간에 대해, 아이를 둘이나 낳고 10여 년 함께 산 남편이라는 남자에 대해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지? 태경은 천천히 쌀에서 위를 골라내듯 말했다.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우 아버지가 옛날에도 바람 폈잖니. 크게 한 번 그랬어. 10년 전인가 봐. 같은 직장 여직원하고 그랬거든. 깊이 사귀었던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닐 거야. 그런데도 내 기분은 더 나빠. 설명하기 어렵지만. 태경은 여수에서 돌아온 다음 야릇한 비현실감에 빠져 지내던 걸 기억했다. 무엇이 자신의 현실이고 어떤 것이 자신의 현실이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런 가수면 상태에서 지친 듯 며칠을 앓고 지냈다. 신경 쓰지 마. 너만 손해야.
내 말대로 생활을 바꿔봐라. 갱년기라는 걸 잘 넘겨야 추하게 늙지 않는다잖니. 이혼하라고? 태경이 눈을 반짝 뜨고 물었다. 이런 맹꽁이, 누가 그러래? 너의 생활 감각을 바꾸라는 거야. 어떤 여자 소설가가 쓴 글에서 봤는데 여성은 삶의 중심을 자기한테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나? 태경은 아직도 수정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닐까? 남편이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식물처럼 살지 말라는. 우리는 식물이 아니잖아. 욕구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잖니. 우린 집 근처에서 만나서 명동에 왔지. 머리 모양을 바꿨지. 마땅한 카페에 와서 술도 마시고. 첫 아이 낳기 전까지 중학교에서 생모를 가르친 수정은 마치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의 둔한 머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듯 태경의 눈을 보며 말했다. 식물이라고. 태경은 여전히 씁쓸함에 젖은 낯빛으로 수정이 말한 식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래 할머니였던가. 딸은 집안의 화초라고 했었어. 그러나 태경은 수정의 말을 확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초란 사랑스럽다는 것이 아닌지. 이날 태경은 9시가 다 되어 술래를 풍기며 돌아왔다. 이건 가족들에게 쿠데타 같은 경악감에 빠지도록 했다. 아이고, 전화도 없이 웬일이냐. 전씨가 걱정으로 한껏 오그라든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했어. 아빠 보고는 전화 안 한다고 하면서. 소영이가 눈을 흘기며 당당하게 따지고 들었다. 태경은 술 냄새가 날 것 같아 마음 놓고 입도 열지 못했다. 전씨는 한눈에 딸의 얼굴빛이 다른 걸 눈치챘지만 사위가 없는 것만 다행이어서 달리 내색하지는 않았다. 태경은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엷은 잠옷을 갈아입고 화장수만 바른 맨 얼굴로 누웠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택시 바닥에 버렸나? 가방에 넣었을지 몰라. 태경은 호준의 명함을 생각했다. 만일 버렸다면. 태경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그는 여수에 가져갔던 갈색의 손가방을 꺼내왔다. 가방 안에는 휴지와 비행기표, 비닐봉투와 립스틱, 거울 등이 어지럽게 담겨 있었다. 명함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도 안타깝고 서운했다. 태경은 가방 속을 생선 내장처럼 뒤집어 벌려서 방바닥에 털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마치 기별 같은 느낌으로 직사각형의 명함 한 장이 떨어졌다. 태경은 반가움과 안도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준건축, 정호준,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호준이구나. 태경은 옆에 누가 있기라도 한 듯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방문은 굳게 닫혔고 방 안엔 태경이 혼자뿐이었다. 그런데도 얼굴이 붉어졌다. 반가움과 안도의 감정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왠지 누군가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명함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것도 걱정이 되었다. 버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싫었고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러면서도 없어지지 않게 두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선 태경은 자신의 수첩에 호준의 전화번호를 그저 이름 없이 붉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그리고 가계부를 꺼내 여수로 떠나던 날짜의 맨 위쪽에 비행기라고 쓰고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이러다가 이름은 아주 잊으면 어쩌지? 문득 그런 염려도 되었으나 왠지 번호의 임자 정호준은 쓸 수가 없었다. 그는 외간 남자였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태경은 기다리기나 한 듯이 첫 번째 벨소리가 미쳐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를 들었다. 별일 없지? 수정이었다. 하지만 태경은 수정의 목소리와 수정을 떠올리는데 한 호흡이 멎었다.
호준이 전화할 리도 없고 그는 자신의 집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태경은 수정의 목소리와 호준을 순간적으로 혼동해야 했다. 아, 태경은 힘없이 대답했다. 금방 전화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오므라이스를 해달라잖니? 예, 기분은 어때? 괜찮지? 수정은 따뜻하고 섬세했다. 좋아. 태경은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떠오르는 낱말이 그것밖에 없어서 좋아라고 대답했다. 다행이다. 다 잊고 활기를 찾아. 서방이라는 건 어쩌면 측은한 존재 아니니? 자기들 잘난 체 하지만 마누라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지 뭐. 태경은 수정의 말을 들으며 그 말소리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빗살 같은 외간 남자 정호준을 생각했다. 그렇게 친절한 남자도 있을까? 나는 44살, 49 된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아내요, 어머니며 주부인데 어쩌면 그 남자는 천성이 따뜻할지 몰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지. 명함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부자로 보였나? 집이라도 지을까 하고. 나 말이야, 명함을 찾았단다. 태경은 수정의 말에 엉뚱한 대답을 했다. 명함이라니? 아, 비행기? 그래? 수정은 갑자기 즐겁고 들뜬 목소리가 되어 소리쳤다. 연락해 보려고? 글쎄, 연락하라고 준 걸까? 난 모르겠다. 난 사실 남자를 잘 모르겠어. 돈 많은 여자, 저 큰 여자 좋아하고 저 삘이 나이 좋아한다는 거 말고. 수정은 자기 말이 우스웠다. 연락은 무슨? 찢어버려야지 뭐. 태경이 질겁하듯 말했다. 수정과 전화를 끝낸 태경은 무슨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명함을 갈기 찢었다. 그리고 그것을 휴지에 만두속처럼 싸서 휴지통에 버렸다. 다음 날 태경은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집안일을 끝내고 난 1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어딘가로 나가야 될 것만 같았다. 허겁지겁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정은 벌써 집을 나가 수영장에 있다는 것이었다. 태경은 야릇한 소외감이 느껴져서 불안했다. 머리를 감아 손질하고 화장을 오래도록 정성들여 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과일가게 진열대엔 아직 철 잃은 수박과 참외가 딸기, 토마토와 함께 놓였고 그 옆에 야채가게에선 파와 배추를 사는 부인이 주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태경은 낯익은 가게 주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했다. 요새 왜 안 들르세요? 새거 많이 들어왔는데요. 수입상품 가게 앞에서 타파웨어를 내놓고 있던 주인이 태경에게 반가운 낯으로 소리쳤다. 태경은 웃기만 했다. 그리고 고개 숙인 채 도망치듯 시장 거리를 빠져나왔다. 태경은 찻길가에 섰다. 신호등에서 발이 멈췄던 차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길가의 버스 정류장과 옆에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와 드문드문 서 있거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시장 골목 모퉁이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너무도 놀라웠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갈 데가 없다니. 태경은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태경의 이런 조바심은 겉으로는 한 방울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허겁지겁 다가온 좌석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시내의 백화점을 통과해 한강을 건너는 차였고 태경은 백화점 정류장에서 내렸다. 백화점은 아직 한가했다. 태경은 매장의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여러 가지 장신구들과 색색의 손수건과 화장품들. 태경은 화장용구를 파는 작은 진열장 앞에서 발이 묶였다. 그는 눈화장을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붓과 스폰지들을 샀다. 그러다가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태경의 허리 높이에 놓인 거울에 어린 그의 옆 얼굴은 늘어진 살갗으로 골이 잡혔고 요사이 불편한 몸 때문에 살이 빠진 볼따구니는 정나미가 떨어졌다. 태경은 필사적으로 눈길을 돌렸다. 갑자기 자신이 지금 고른 화장 용구들이 부질없게 생각되었다. 나는 늙었다. 태경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메아리를 들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왔다. 식품부와 간이 음식을 파는 곳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태경도 초밥, 김밥, 피자, 냉면, 국수, 오뎅, 비빔밥, 튀김, 전기구이 통닭, 만두 따위를 파는 매장 사이를 누볐다. 그러다가 그는 호박죽을 먹고 일본가로 나왔다. 옷들을 구경했다. 44살. 아름답게 살고 싶다. 태경은 쉬폰의 여름 옷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 모양과 딱 어울린다는 검은색의 옷을 한 벌 샀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옛날에 나는 시인이 되려고 했었지. 태경은 모퉁이의 커피숍에 앉아서 유리벽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꿈이 있었지. 시를 쓸 때면 그리운 세상과 사람들을 거침없이 원고지 속에 박아놓곤 했어. 왜 나는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까? 태경은 과거를 보고 싶었다. 그것은 태경이 늘 현재에 붙잡혀 지내느라 한 번도 눈길을 주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지금 태경에게 그 과거, 지난날이 마치 수상스런 바람에 이는 먼지처럼 한꺼번에 마구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부끄러움 같던 사춘기, 설레이던 대학 시절, 그리고 결혼을 위해 만난 찬수. 찬수에게 태경은 티끌만한 불만도 없었다. 첫 아이를 사산했을 때의 공포와 절망도 찬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안의 아내이며 어머니이며 주부일 때 그런 몫을 사는 데만도 하루가 늘 부족했다. 빵과 과자를 굽고 요리를 배우고 목적 없이 요리사 자격증까지 따놓고 아이들 옷을 뜨개질하고. 찬수는 워낙 바빠서 자주 늦고 외박도 했지만, 그리고 국내외 출장도 잦았지만 태경은 불평하지 않았다. 너무도 바쁜 찬수가 건강을 잃게 될까봐 그것만 늘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수가 같은 회사의 여직원과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연민 어린 고자질로 그것을 알아냈을 때 태경은 자기가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찬수는 허겁지겁 용서를 빌었다. 아내와 외도는 다르다고, 당신과 그 여자는 위치가 다르다고. 그때 찬수가 몰아붙이는 속죄와 용서의 기운이 너무도 드세어서 태경은 제정신도 아닌 채 찬수를 다시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찬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태경의 영혼에 입은 배반의 상처와 능멸당한 기억을 아주 없애지는 못했다. 이제 태경은 호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만난 그 젊은 남자는 태경의 가장 가까운 과거가 되어 바로 등 뒤쪽에 서 있었다. 뒤로 손을 뻗으면 손끝에 닿는 과거. 지금 태경의 손은 등 뒤의 과거에 놓여 있었다.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것만 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부드러움도 감촉되는 과거에서 태경은 손을 떼고 싶지 않았다. 태경은 눈을 감았다. 슬픔이 그의 마음에서 물랑이처럼 번졌다. 미안합니다. 그가 한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어. 태경은 호준을 떠올렸다. 목소리가 어땠더라? 굵었던가? 차분했었나? 태경은 갑자기 호준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기억해내고 싶어졌다.
그러나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래. 그는 일종의라는 말을 잘 썼지. 일종의 출장이 되겠네요. 일종의 건축가죠. 태경은 호준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담쟁이처럼 태경의 그리움을 타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이고 두려움과 생기가 한꺼번에 태경의 욕구를 채우려 했다. 태경은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호준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통로 구석에 매달린 공중전화는 비어 있었다. 태경은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었다. 신호음이 모기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국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도 눌렀다. 곧 발신음이 울렸다. 준 건축입니다. 젊은 여자의 여린 목소리가 들렸다. 태경은 순간적으로 기겁을 해서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었다. 그리고 소질없는 도둑처럼 휙 돌아섰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도 놀란 가슴은 가라앉지를 않았다. 엽차를 마시고 차한 우유 한 잔을 시켜 다 마셨지만 쿵쾅거리는 뜨거운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귓가에선 여린 여자의 목소리로 준 건축입니다 라는 말이 끝없이 맴돌았다. 고통스런 질병의 초기 징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의 작은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장미와 안개꽃을 섞어 살 때도 문득문득 귓가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어디 갔었니? 힘없이 들어서는 태경에게 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뭐... 태경은 어머니를 외면한 채 얼버무렸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는 소영이에게 그거 끝나면 더 이상 텔레비전 보지 말고 숙제하라고 이르고 그 누가 학원에 간 것을 확인해 보았다. 이날 태경은 여수에 다녀온 이후 처음으로 반찬을 정성 들여 만들었다. 싱싱한 병어를 조리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 우엉도 볶았다. 애호박 넣은 뚝배기도 끓여서 저녁을 즐겁게 먹었다. 소영은 자기네 담임 선생님 흉을 보았다. 체육 시간에 남자애들만 발야구를 시키고 여자애들은 가만히 앉아있게 했다는 것이었다. 여자애가 드세지면 나빠서 그러시는 거야. 외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했다. 소영은 드세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할머니가 남자 편을 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 갑자기 소영이가 심통 부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반갑지 않았다. 도리어 화가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주말에 오신대. 엄마가 전화 걸어보든가. 반응이 없는 태경에게 아이가 여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태경은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말없이 저녁일을 끝내고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푹 잠겼다. 살갗이 천천히 더워지고 뼛속도 무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긴장들이 풀려서 편안해졌다. 이대로 잠이 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태경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남편을 생각했다. 네가 오겠다고? 태경은 속으로 경멸했다. 아주 잔인하리 많지 가라앉은 마음으로. 얼마나 지났을까. 가라앉은 태경의 마음이 해동 무렵의 산길 슬기나 밭두렁의 흙이 햇살에 몸을 풀듯이 살포시 풀어지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어서 처음에는 태경조차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차츰 그의 마음은 어떤 낯선 기운, 왠지 싱그러운 느낌이 드는 기운에 배어드는 걸 감지했다. 태경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누구였지?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그래, 맞아. 그렇게 시작되었어. 줄줄 외우고 다녔지. 그런데 그걸 누가 지었더라? 보들레르?
랭보? 아니야, 아니야. 누구지? 태경은 손바닥으로 양쪽 볼을 감쌌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확 번지는 게 느껴졌다. 1분이 지나도록 그는 미라보 다리의 시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마리 로랑생. 마리 로랑생은 여자야. 그 여자의 애인이었던 남자 시인. 이름이 뱅뱅 돌았는데 플로베르? 태경은 참을 수 없어서 책장 앞에 섰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책장 속의 책들을 훑어보았다. 남편이 사들인 전집료와 사서류뿐이었다. 자신의 시집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태경은 아들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벽에 붙은 최진실과 소피 마르소의 브로마이드가 눈에 들어왔지만 여느 때처럼 낯을 찡그리지 않았다. 예, 너 혹시 시집 있니? 문제집을 풀고 있던 근우가 어머니의 너무도 어머니답지 않은 질문에 눈을 둥그렇게 떴다. 시집이라니? 근우는 자신의 말과 어머니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다. 예, 넌 시집도 모르냐? 시 말이다. 태경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요? 넌, 야, 엄마가 하마터면 시인이 될 뻔한 거 모르니? 소녀 시절엔 교내 백일장을 휩쓸었다, 예. 태경은 거침없이 뻐겼다. 이야, 안 어울린다. 근우가 장난기도 없이 중얼거렸다. 태경은 눈을 흘겨주었으나 아이에게도 시집은커녕 시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데 실망하고 다시 시집 없는 책장 앞에서 눈이 아리게 책 제목들을 읽었다. 결국 그는 내일 서점에 가기로 작정하고 자리에 누웠다. 그는 잠을 청했다. 2인용 침대에서 혼자 잠잔 지 오래된 그는 어둠만으로도 불충분해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눈을 꾹 감았다. 마치 잠은 그래야 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그에게는 잠 대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의 지나간 삶의 어느 한 시절이 냄새처럼 스며들었다. 난 시인이 되고 싶었다. 태경이는 반드시 시인이 될 거라고 말해줬던 담임 선생님을 생각했다. 태경은 모로 누워서 다리를 오므렸다. 그는 마치 태중의 아이 같은 모습으로 몸을 웅크린 채 깊이 모를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문득 아폴리네르 하고 소리 죽여 소리쳤다. 그는 울고 싶었다. 태경은 아폴리네르라는 그물에 걸려 현재로 끌어올려지는 자신의 지난날의 꿈을 송두리째 보았던 것이다. 숨이 막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그러나 괴로움에 이어 오는 기쁨을 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밤이여 오라, 종은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손과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보자. 우리들의 발 밑으로 미끄러운 물결에 영원한 눈길이 지나갈 때 밤이여 오라, 종은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흐르는 물결같이 사랑은 지나간다. 인생이 느리듯이 희망이 강렬하듯이. 밤이여 오라, 종은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흘러간 시간도 사랑도 돌아오지 않고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만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은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 세월은. 태경은 마지막 구절을 밧줄처럼 잡고 매달렸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울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울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잠들 수 있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다. 아침에 문득 눈을 떴을 때 그의 기분은 영롱했다. 그는 몇 시간밖에 잠자지 못했지만 가볍게 일어나 창의 커튼을 젖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버렸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밝고 투명한 아침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아침이 저런 모습이었던가? 장 밖에 끝없는 허공으로 뻗어나간 밝고 투명한 아침. 왜 나는 여태 저런 아침을 만나지 못했지? 태경은 자신의 살갗 숨구멍마다에 들어찬 아침의 기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즐겁게 식구들의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냈다. 그의 어머니 전 씨는 오랜만에 딸이 무거운 우울을 털어낸 모습이 그저 기뻐서 그도 밝은 기분이었다. 어머니, 저 이 머리 괜찮죠? 태경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설 때 어머니에게 물었다. 산뜻해 보인다. 전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저녁 먹고 올게요. 이웃집들 눈총살나. 남편도 외지에 나가 있는데. 그런 염려는 마세요. 제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태경은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잘 갔다 와라. 전 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사인 것처럼 말했다. 태경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걱정 마시라니까요 라고 말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자기의 손바닥에서 아무렇게나 밀리는 어머니의 늙은 살갗이 확인되어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그는 인사도 못하고 어머니와 헤어졌다. 골목길로 나와 한참을 걸어 내려올 때까지 태경은 어머니의 늙은 살갗의 감촉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다. 늘 같이 지내면서도 어머니의 늙음이 느껴지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인지. 태경은 책방으로 가면서 내내 세월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낸 삶의 세월은 어디로 가고 어머니는 그저 한 늙은 여자로 지금은 딸내에 얹혀 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세월 속에서 살아왔을 삶은 다만 늙음으로 어머니의 몸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책방 주인 남자는 중년 부인을 무심히 바라보며 말없이 책장 맨 윗줄에서 먼지 쓰고 있는 시집 한 권을 꺼내놓았다. 저런 여자들 중엔 학교 선생님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 돈을 주기 민망해 시집 갈피에 봉투를 끼워 넣으려고 책을 사간다고 습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랬다. 태경은 손이 떨렸다. 그는 책장을 넘겨 목차를 보았다. 낯익은 시인의 이름들이 보였다. 가슴이 뛰었다. 언제였지? 20년 전? 20년이 뭐야? 벌써 30년이 다 되었잖아. 어머니의 늙은 살갗도 태경의 감각 속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그저 수십 년 전에 자기 자신을 만난 것 같은 벅찬 감동 때문에 흥분해서 현실을 잊은 것 같았다. 그는 거리에 나와 가로수를 쳐다보았다. 가로수 잎이 새로운 생명의 연초록 빛깔을 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 빛깔이 그립고 반가웠다. 난 말이야, 사실은 시인이 되고 싶었어. 여학교 땐 상도 여러 번 받았거든. 태경이 가로수에게 속삭였다.